자, 봅시다. 오늘은 497페이지 2황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앞에 살짝 넘겨보면 이 줄이론, 주기론 우리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은 이연적, 그리고 서경덕, 조식, 이황이 이런 학자들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거의 마지막에 실제 라이벌은 이황이 아니다. 기억나죠? 누구랑 누구였냐면 이황이랑 조식이었다. 네, 그렇게 라이벌이었다라고 해서 실제로 광해군 때 조식을 추앙하기 위해서 이황을 끌어내리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런 거는 이제 회퇴변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런 명칭까지 몰라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가 라이벌이었어 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황부터 볼 건데 사실 이황과 이는 되게 이론으로 따지면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명칭, 이론의 어떤 명칭을 잘 알면 되는데 일단 봅시다. 자, 이황은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도덕, 원리를 강조하는 주리론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이면서 이상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이기이원론. 자, 이기이원론이다. 리와 기는 이원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개야. 따로따로야.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리와 기는 서로 의존적이나 섞이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존 기비론 또는 이귀 기천론이라고 그래요. 자, 리는 존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기는 기천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귀 기천론도 마찬가지겠죠. 리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리는 귀하고 기는 천한 거야. 비천한 거야. 왜냐면 이황이 볼 때 리라고 하는 건 순선이 뭐냐면 100% 착함. 이런 뜻이에요. 리는 100% 착한 거고 너무 존귀한 거고 중요한 거고 이렇게 본 거예요. 이황이 볼 때는. 자, 그런데 그럼 기는 어떤데? 아, 기는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착함, 무조건 순선. 그런데 여기는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거여서 리는 좀 천한 거다, 비천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는 귀하고 기는 비천하니까 둘이 섞일 수 있다, 없다? 성질이 너무 다르잖아. 너무 달라. 그래서 둘이는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러면 리와 기는 같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존재해? 따로따로 존재하지. 그래서 이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리와 기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야. 이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섞이지 않는다. 여기 섞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그거죠. 따로따로 존재해.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기대승과 사단칠정의 논쟁을 벌였다. 자, 기대승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황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선생님, 이러면서 선생님의 학설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 이황은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유명한 학자였고 학문적으로 뭔가를 좀 이룬 상태였는데 기대승은 아주 젊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원로 교수님한테 대학원생 정도 되는 이제 젊은 학자가 편지를 보내서 선생님의 이론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이 먹은 학자가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겠지 뭐.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쵸? 그런데 이황 같은 경우는 이 기대승의 주장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둘이 몇 년간, 한 8년 정도 둘이 서로 편지가 왔다 갔다. 서로 이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제 친구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황이 이 기대승의 이론을 받아들여요. 어느 정도 일부 수용. 그래서 자기의 학설을 약간 수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대승과의 사단칠정 논쟁. 근데 여기서 그러면 사단칠정 논쟁이 뭐고 그 안에 막 들어있는 내용은 뭐고 막 그거는 우린 몰라도 돼. 우린 뭐만 알면 돼? 기대승이랑 사단칠정이 논쟁을 벌였대. 이 사람은 누구지? 이황이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론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모른다. 어렵다 너무나.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알면 돼? 학자의 업적만 알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사단칠정의 논쟁을 벌였는데 거기 보시면 천명도라고 하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 천명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황, 기대승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기대승이라는 학자와 이황이라는 학자가 서로 논쟁을 벌였다. 그리고 사단칠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뭐랄까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측은지심 들어봤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사단. 그 다음에 칠정이라고 하는 건 또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희노애락, 애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이와 기의 작용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우린 그렇게까지 몰라도 되고 그냥 기대승, 이황 이렇게 딱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지금 뭐가 하나 빠졌냐면 이기후발설이 하나 빠졌어요. 여러분 책에 나오는데 이기후발설 하나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기후발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리가 작용하여 기가 따르기도 하고 기가 작용하여 리가 그 위에 타기도 한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리라고 하는 건 기가 움직이는 기본 원리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그냥 이기후발설이라고 하죠. 리는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나타나는데 모든 것은 뒤에서 리가 작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기후발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기이원론, 그리고 이종기비론, 이기후발설, 그리고 기대승이라는 학자와 사단칠정이 논쟁을 벌였다. 그러면 이황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은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게 돼요. 자, 일본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도공, 성리학자 엄청 잡아갔죠. 그래서 전쟁은 우리 둘이 했는데 우리는 피해를 엄청 봤는데 일본은 문화가 발전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일본의 성리학이 많이 전해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황의 제자들이 주로 영남학파를 형성해요. 영남학파는 경상도니까 일본이 빠져나갈 때 그 경상도 지역 학자들을 많이 데려간 거죠. 결국에는 이황의 제자들, 학파들을 많이 끌어갖고 데려갔고 결국에는 이황의 학설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영남학파 형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은 요 일본 성리학의 영향, 영남학파 형성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이기원론, 이종기비론, 이기후발설, 그리고 기대승과 사단칠정의 논쟁.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시험에는 뭐로 나오냐면 저서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서 체크 한번 해보시는데 자, 성학 10도, 주자서저류, 전승록변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하고 좀 자세히 살펴볼 건 성학 10도. 이 책은 뒤에 이의 성학 지묘가 있어요. 네, 그거랑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주자서저류, 전승록변 등이 있는데 전승록변은 양명학을 비판한 책이에요. 양명학을 비판한 책이다. 이게 바로 전승록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2로 갑시다. 자, 이 2는 자, 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실적, 개혁적. 앞에서 이상주의적이고 원리적이다 라고 했었어요. 이 황은. 그런데 여기서는 현실적이면서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고요. 자, 사상으로 갑시다. 사상에서는 이론론적 이기이원론이라고 하죠. 이게 이론론적 이기이원론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기일원론이라고 여러분 알아둬도 돼요. 이기일원론. 나는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기일원론. 앞에서 이 황은 뭐였죠? 이기이원론. 여기는 이기일원론. 그래서 이기이원론이냐 이기일원론이냐. 이기일원론을 일원론적 이기이원론이라고도 해요.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렇게 말해도 되고 자, 그럼 봅시다. 자, 일원론적 이기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기가 능동적으로 작용하고 리는 내재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해도 이제 잘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 다음 거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다시 잡읍시다. 그 다음에 어떤 학설이 있냐면 기발이승 일도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통기국설이라고 하는 학설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사회경장론이 있는데 우리는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이통기국론을 여러분 이해하면 나머지는 좀 비슷한 이해가 되는데 자, 이통기국론 보세요. 리는 통하고 자, 리는 통하다. 통하다라는 뜻이고 기는 국한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또 이것도 뭔 소리냐. 통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편적이고 일반적.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리는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어디나 다 있는 거야. 어디나 다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리니까 어디나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는 국한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국한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특수하다라는 뜻이에요. 특수, 특별. 기는 특별하다. 그럼 또 뭔 소리냐 이게. 자, 이런 거예요. 리는 어디나 다 존재하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어. 그럼 여기에 산소가 있지. 근데 우리가 산소가 있는지 잘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냥 숨 쉬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무데나 다 존재하면서 원리적인 거니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야. 그런데 기라고 하는 건 국한된다는 거잖아요. 여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디나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특별하진 않은 게 리고. 하지만 기라는 건 딱 거기에만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고 특수한 거지. 그래서 기는 국한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는 뭐라고 봤냐면 기를 더 강조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리라는 건 원리이기 때문에 어디나 존재하고 기가 사실은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황은 원리로서의 리를 강조한 거고 리를 더 강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기의 작용을 더 강조한 거죠. 원리는 어디나 있어? 기가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가 더 중요한 거다. 자, 기가 능동적으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능동적은 지 스스로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리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체성을 갖는 게 뭐냐? 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기를 더 중요하고 강조한 거고 그게 바로 이게 이원론인데 자 그러면 기와 리는 원리와 작용이니까 같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까 이황은 뭐라고 했냐면 섞일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이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같이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리와 기는 하나지 하나 같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일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원론 같이 존재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기발 이승 일도설은 뭐냐면 기발, 기는 발현된다,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승, 리는 따라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는 그냥 따라오고 업혀오는 거고 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기가 발현되는 게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 기발 이승 일도설 또는 기발 이승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발 이승설 그 다음에 앞에는 이기호발설 이렇게 구별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현실을 강조한다고 했고 경험을 강조한다고 했어요. 현실을 강조했는데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현실을 고쳐야지. 개혁을 해야지. 그래서 개혁론을 강조해요. 경장이라는 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 이는 예를 들면 박나베 폐단이 심각하다. 살로네자 수미법. 그 다음에 일본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대비하자. 10만 양병설. 이런 개혁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왜냐면 현실이 문제가 있으면 현실을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강조한다. 사회 경장론 또는 사회 개혁론을 제시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해야 되는 건 이런 이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 건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막 나중에 막 깊이 있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은 그러니까 막 기는 어쩌고 저쩌고 리는 뭐고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다 자세히 알아도 괜찮지만 당장 그거보다는 이 이론이 딱 나와서 여기 이통기국설 이런 식으로 이종기비론 이황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구별 한번 해봤고 영양으로 가볼까요? 자 보시면 김장생 조원 등의 기호학파 형성 앞에서 이황은 영남학파 영남은 아까 우리 어디라고 했냐면 경상도 기호는 어디예요? 기호 지역 이름이겠지. 기는 경기 호는 호서니까 충청이에요. 충청 호남 아니고 호서 그래서 경기 충청 지역의 학파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북학파 실학자, 뭐 개화사상에 영향을 줬다. 너무 멀리 갔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여기서는 기호학파 형성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는 영남학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저서 봅시다. 성학지묘 그리고 동호문답, 만원봉사, 경목요결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일단 저서는 무조건 구별해야 되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학지묘와 성학식도 그거 한번 구별해 봅시다. 여기다 써볼게요. 자, 성학, 식도. 자, 이런 거예요. 왕이,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되겠니?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원로들한테 물어본 거겠죠. 왕이 이제 막 어린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이 신하들의 답변이 이제 온 거죠. 그게 이제 하나는 성악 지묘, 하나는 성악 십도. 자, 그러면 이제 이황부터 할게요. 앞에 이황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황은 자, 여러분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496페이지, 7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거기 사진같이 생긴, 그림같이 생긴 그런 뭐 하나 있죠, 거기. 그거. 자, 요게 뭐냐면 이황은 성리학을 쉽게 설명을 해서 이런 도표처럼 10개를 만들었어요. 성악 십도라고 하는 건 이게 성악이라는 건 뭐냐면 훌륭한 왕이 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성악이라고 하고 자, 성악 군주론의 성악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십도는 그림 10개 이런 뜻이에요. 자, 성리학을 쉽게 풀어서 도표로 이게 그림으로 10개를 딱 제시해서 왕한테 준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쉽지? 성리학 쉽지? 스스로 정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이럴 때마다 펼쳐서 공부하시면 쉽게 내가 설명했지?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지? 그래서 스스로 정진하시면 훌륭한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자, 성악지묘. 성악지묘에서 이 이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성리학은 엄청 어려운 거거든. 혼자 공부 못해. 그래서 자, 훌륭한 신하를 등용을 해서 이 신하에게 배워서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쉽게 말하면 뭔 소리예요? 나한테 배워.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요 이의 별명 중에 하나가 구도 장원공. 이게 이의 별명이에요. 시험에 한번 나온 적도 있었어. 구도 장원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구도 9번 시험에 응시했어. 이 사람이. 소과 대과 합쳐서 9번. 그런데 9번 다 뭐를 했다는 거야? 장원을 했다는 거야. 장원이 뭐예요? 1등이잖아. 이 사람은 천재야. 천재과에 해당, 영재야. 지금으로 하면 영재야.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구도 장원공이야. 이 사람 천재니까 여기서 신하에게 배워라. 무슨 뜻이겠어? 나한테 배워. 이런 의미겠지. 물론 뭐 직접 대고 나한테 배워라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신하한테 배워야 네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성리학은 집요.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연상하시면 되냐면 성리학은 집요하게 어려운 거니까 나한테 배워라. 그 다음에 십도, 그림 10개. 쉽지? 혼자 할 수 있지?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황, 그 다음에 여기는 이이. 그래서 이황과 이이에 져서 요거를 구분을 좀 하시면 돼요. 십도인지 집요인지 요거를 잘 구별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황과 이이, 특히 성악 십도, 성악 집요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499페이지 사료를 보시면 세 번째 사료 있죠. 중간에 가운데. 거기에 지금 성악 군주론에 대해서 성악 십도, 성악 집요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 번째 사료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개 비교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497페이지부터 6페이지부터 사료가 엄청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료에서는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이거는 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거는 기를 좀 중시하는데가 느낌적 느낌으로 느껴져. 알겠죠?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이거는 기를 중시하네. 이렇게 딱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황과 이이 한번 체크해봤고 우리는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이제 학파의 형성과 대립해서 자, 선조 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선조 때 붕당이 형성됐었지. 그래서 선조 때 붕당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었지. 자, 그러다가 동인이 나눠지죠? 자, 동인이 정열입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광해군 때는 북인 정권 그리고 광해군이 쫓겨나자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인조에서부터는 서인과 남인이 대립을 한다.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을 띈다라고 했는데 이것만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학파의 형성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501페이지에 나오는데 501페이지 표는 너무 복잡해. 봐도 뭔지 모르겠지. 그래서 이렇게만 그냥 볼게요. 동인이
이황, 서경덕, 조식의 문인이고 서인이 지금 제가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로 쓴 거죠. 서인이 이이와 성온의 이렇게 문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동인이 여러분 뭐와 뭐로 갈라지죠?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죠? 자, 이황의 제자가 남인, 서경덕과 조식의 제자가 북인들. 특히 지금 여기는 그냥 이렇게 표현했지만 서경덕은 소북,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소북, 그 다음에 조식의 제자가 대북, 광해군을 지지했던 대북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 다음에 이이의 제자들이 문인들이 나중에 노론, 성온의 제자들이 나중에 소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돼. 동인은 없어지고. 그래서 남인, 북인, 노론, 소론을 나중에는 이제 뭐 사색 공복 뭐 이렇게 하기도, 사색 붕당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붕당은 이렇게 나눠지고 나중에 진짜 열심히 싸운 붕당은 서인과 남인이거든요. 나중에 열심히 서로 막 경쟁하고 싸운 붕당. 인조부터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잖아요.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열심히 싸우죠. 자, 그래서 합파의 형성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요것만 요거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불교와 민간신앙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자, 불교와 민간신앙 503페이지 보세요. 불교. 자, 조선은 기본적으로 무슨 정책? 억불 정책. 숭유, 억불. 불교를 억압, 탄압. 자, 그러면 우리는 태조 때부터 봅시다. 자, 태조 때부터 불교를 억압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태조 때 뭘 실시했냐? 도첩제. 자, 도첩제라고 하는 건 옆에 설명도 나와 있지만 신분을 증명해주던 허가증이라고 했죠. 말하자면 승려, 증명서, 승려, 자격증. 요 자격 따야 내가 승려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도첩제를 실시한 이유는 아무나 승려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알겠죠? 승려를 좀 줄여보려고 도첩제라고 하는 걸 실시해요. 자, 태종 때는 전국에 242개의 사원을 남기고 나머지를 없앤 거죠. 그러니까 절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절의 토지와 뭐 이런 뭐 노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압수. 자, 그리고 세종 때는 이거를 더 확 줄여. 세종 때는 선종, 교종 약 18, 각각 18사씩만 인정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36개만 인정. 야, 나머지는 없애도록 해. 물론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18사씩만 인정. 그러다가 성종 때 가면 아예 도첩제를 폐지해버리죠. 자, 여러분 도첩제를 폐지한 게 더 탄압 아니면 완화 어떨까요? 더 탄압이야? 완화야? 더 탄압이야. 왜냐면 도첩제를 없앴다고 그럼 자격증 없앤 거잖아요. 증명서 없앤 거잖아. 이제 아무도 승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승려가 되는 방법을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그나마 그전에는 증명서라도 있으면 승려가 될 수는 있어. 안 돼, 이제는. 아예 안 돼.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승려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될 수도 없지. 일단 아예 될 수도 없는데 만약에 되고 싶으면 이제 몰래 산으로 들어가서 이때부터 절들이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상간불교, 산중불교, 성종 때부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건 이거 막 다 또 오늘부터 또 242개 숫자 외우고 있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도첩제를 실시했다거나 도첩제를 폐지했다거나 요런 어떤 중요한 개념들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막 242개 숫자 막 36사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흐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교라는 건 무조건 100% 탄압만 했냐? 아니, 왜냐면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는 쭉 불교 국가였으니까 불교를 무조건 억압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 때는 내불당이라는 걸 설치했어요. 내불당은 왕실 안에다가 불당을 설치할 정도니까 아직까지 왕실에서도 왕실의 여자들을 중심으로 불교는 여전히 믿고 있죠. 당연히 조선시대도 불교는 명맥을 유지하니까. 자, 그 다음에 세조는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불교 서적을 한글로 간행하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간경도감이겠죠? 그리고 원각사. 원각사를 이때 만들기도 하죠. 자,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융성했던 시절이 없었냐? 있어. 그게 명종이야. 자, 그래서 명종 때는 불교가 그나마 조선시대 좀 융성했었는데 이렇게 불교가 융성할 수 있었던 건 엄마 때문이야.
문정왕후. 그게 누구냐면 명종의 엄마. 이 문정왕후라고 하는 여자가 엄청 뭐랄까요? 좀 똑똑하기도 하고 센캐,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면 센캐 그런 언니인데, 이 문정왕후 같은 경우가 왜 기억나죠? 인종이라고 해서 내 전처의 아들이 있었어. 세자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쟤 말고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야지. 결국 성공하잖아. 그 인종은 왕이 된 지 9개월 만에 사망을 해요. 조선시대 가장 짧게 왕을 한 게 인종이거든요. 우리 인종 기억도 잘 못하잖아. 근데 그 인종의 배다른 형제가 명종이잖아요. 그래서 새어머니지 말하자면 문정왕후가, 이 문정왕후가 나중에 자기 아들을 드디어 왕을 만들고 자기가 수렴청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명종 시기에는 이렇게 불교를 엄청 발전시키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보우는 승려 이름이에요. 승려를 등용을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고, 그리고 승과가 부활됐으면 뭐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승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승과가 부활됐었던 시기가 바로 문정왕후가 있었던 명종 때다. 자, 불교가 그나마 융성했던 시기는 언제? 명종 때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16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 불교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아져요. 그러니까 억불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 왜냐면 임진왜란 때 또 승병들이 또 엄청 또 활약을 하거든. 그래서 유정, 휴정, 그러니까 서산대사, 삼형대사 이런 또 승려들이 활약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중에 일본으로 우리가 사절단을 파견할 때 삼형대사를 보내잖아요. 포로를 송환할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승려들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불교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아지긴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면 되냐? 자, 세조 강경도가 명종, 문정왕후 때문에 보우,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도교. 자, 도교는 성격, 제천행사와 무예를 존중한다. 자, 조선시대에 이제 선비들이 너무나 앉아서 글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약해지고 하겠지? 그런데 요 도교라는 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심신을 연마하면서 막 도수를 익히면서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선비들이 이 무를 익히면서 건강하게 하는 거 있죠. 문무를 다 겸비하는. 그러다 보니까 도교에 좀 관심을 갖기도 해요. 도교는 약간 그런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무예를 존중하는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교에 관심을 좀 갖기는 하더라. 자, 하지만 여전히 도교는 조선시대에도 좀 위축된 상태죠. 더군다나 소격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소격서를 또 폐지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죠. 자, 봅시다. 도교 행사는 일단 초제. 초제라는 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인데, 우리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약간 제후국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는 없어. 독자적으로. 왜냐면 황제 국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도교적인 차원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게 괜찮아요. 왜냐면 도교는 원래 경천사상이라는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교적으로는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어디에서? 강화도 참성단. 강화도에 만이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만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참성단이라는 제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강화도 만이산은 단군과 그의 아들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 알려진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도 제사를 지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는 중종 때 조광조.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돼요. 자, 소격서 폐지 주장했던 게 누구? 조광조. 중종 때 조광조의 개혁정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정치 중에 소격서 폐지가 있었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조광조가 개혁을 할 때 잠깐 없어졌었어. 소격서가. 소격서 폐지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사대부의 수련이 유행하니까 뭐 보급이 됐었다. 이런 거 앞에 설명했던 거고. 자, 그래서 조교에서는 요거 기억하면 되죠. 소격서 폐지, 중종, 조광조. 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자, 한양천도. 한양으로 왜 왔겠어? 명당이니까. 그래서 이런 한양천도의 관련. 자, 그리고 산송 문제에 또 관련이 있어요. 산송은 다른 말로 하면 묘지소송. 묘지소송을 산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묘지소송에 관련이 있구나. 자, 양반들도 자기 조상의 무덤을 명당에 쓰고 싶어 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명당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을 해. 그런 게 이제 묘지와 관련된 소송이 일어나게 되는데 산송. 그래서 조선 후기는 이런 산송과 관련이 있는 게 풍수지리설이구나 라는 거. 이 정도, 2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거 별로 없다.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 자, 천문역법. 자, 보시면 아무래도 과학기술은 훈구가 집권했었던 15세기가 가장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훈구의 집권과 더불어서 발전하게 되고 조선 초에 가장 발전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일단 천문부터 볼까요? 혼의, 간의.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혼의, 간의 사진이랑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측정하는 자경루, 앙부일. 물시계, 해시계 다 알죠, 여러분? 자경루 같은 경우는 자동 15장치. 그래서 시간이 딱 되면은 거기서 인형이 딱 튀어나와서 막 종을 치고 막 이런 자동 알람 시계, 자동 알람 물시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강우량을 측정하는 게 치국이죠. 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치국기를 만들었고 각 관청에 치국기를 설치해서 강우량을 측정을 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토지를 측량하는데 인지의와 규형이 존재했었다라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혼의, 간의, 혼의, 간의, 뭐 자경루, 앙부일구, 치국이 자, 이런 거 전부 다 어느 왕의? 세종. 그런데 인지의와 규형만 세조. 요것만 세조. 네, 요걸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것만 세조구나. 세조가 직접 설계했다고 전해지니까 세조. 자, 그 다음에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어느 왕인지가 중요해. 태조. 자, 우리는 고구려에서 굉장히 천문학이 발전했고 이게 고려로 넘어왔고 이게 조선으로 넘어온 거지. 그래서 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석각 천문도에. 석각 돌에 새겼어. 자, 석각 천문도 돌에 새겼군. 석각 천문도. 자, 그리고 태조 때라는 건 이때는 이거 사실 고려의 기술이겠죠. 그래서 고려의 기술이 넘어온 거고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를 보시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지폐의 배경화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은. 자, 그래서 석각 천문도 태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천문역법으로 갑시다. 역법은 달력이라는 뜻이고요. 자, 달력은 세종 때 칠정산이라고 하는 달력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세종이 빠졌군요. 세종, 칠정산. 자, 칠정산은 내편, 외편 있었어요. 두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내편, 외편. 그래서 내편은 원나라의 수시력이라는 달력을 그 다음에 외편은 아라비아 이슬람 쪽에 회회력이라는 달력을 참고로 해서 새로 계산을 돌려서 달력을 만든 건데 여러분 칠정이라는 게 뭐냐면 칠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수성, 목성, 금성, 뭐 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걸 행성이야, 항성이야. 잘 몰라?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몰라? 그래도 여러분이 나보다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거잖아. 아무튼 항성인지 행성인지 아무튼 그런 거. 그 7가지의 그냥 별이라고 합시다. 이 별을 다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칠정산이야. 칠정이라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달부터 시작해서 그런 항성인지 행성인지 아무튼 걔네들 7개. 그래서 이게 달력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서울을 기준으로 한 거구나. 그리고 어느 왕 때? 세종이구나. 요게 중요하죠. 요 2개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수학? 수학은 별게 없는데. 별거 없어. 패스. 그 다음에 의서. 자, 이제 의서부터는 한번 쭉 봅시다. 향약, 재색, 집성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향약, 재취, 원령. 그리고 향약, 집성방. 그 다음에 의방유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뭔지 딱 알겠죠? 향약, 집성방, 의방유치. 딱 알겠네. 자, 향약 집성방이라는 건 향약, 우리 약재 이런 뜻이에요. 우리 풍토에서 나는 약재. 그래서 우리 약재를 가지고 치료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약재를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걸 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처방전을 쓴 거지. 말하자면 그게 바로 향약 집성방이고 여기서 하나 더 향약 구급방이 있었어. 향약 집성방이 있었어. 요거 구별해야 되겠죠. 향약 구급방이랑 향약 집성방이랑 자, 이거는 고려 고종 때. 이거는 조선 세종 때. 그래서 향약 구급방은 현존
최고의 의서. 우리 배웠어요. 고려시대의 현존 최고의 의서인데 이거는 자 보세요. 구급방이잖아요. 기역. 자음 기역. 그래서 고려 고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집성방이죠. 지읒 시옷이지. 그래서 조선 세종이야. 알겠지?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건 암기할 필요 없다. 그냥 보면 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려 고종이네. 구급방이니까 고려 고종이구나. 그 다음에 집성방이니까 조선 세종이지. 이렇게 여러분 딱 연상하라고. 알겠죠? 암기 안 해도 되겠지? 자, 그래서 향약 구급방 고려시대, 향약 집성방 조선 세종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의방유치라고 해서 의학 백과사전을 만들었어요. 세종 때. 여기서 중요한 것도 역시 세종. 시험에 한번 이런 향약 재생 집성방 이런 책들이 한번 언급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한 번을 위해서 우리가 다 외워야 될까?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난 좀 그런 건 반대했어요. 저는 다 외우는 건 반대. 자,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향약 집성방과 의방유치가 제일 많이 언급되고요. 의방유치는 의학 백과사전이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 의서나 뭐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망라해서 쓴 의학 백과사전 세종.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활자 인쇄술로 가봅시다. 자, 인쇄술이면 이제 금속 활자지. 그래서 대표 활자는 자, 요거는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제시문에 잘 나와요. 태종 때 개미자, 그리고 세종 때 갑인자. 태종 개미자, 세종 갑인자. 자, 태종 때는 주자소라는 간청을 만들었어요. 주자소를 설치하고 개미자를 만들었다. 어느 왕이냐? 요 제시문에 되게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종 갑인자. 아무래도 세종을 좀 많이 물어보긴 하지만 태종도 제시문으로는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인쇄 기술 발달, 십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 금속활자라고 하는 게 글자를 따로따로 만들었다가 요거를 끼워 맞추는 거니까 얼마나 잘 고정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책이 예쁘게 잘 나오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전에는 밀랍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잘 안 좋아.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바꿨어. 그랬더니 인쇄 능률이 2배로 올랐다. 자, 그럼 이거는 언제냐? 이걸 또 빼먹었네? 언제냐면 세종. 역시 세종이에요. 자, 그래서 십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했어. 어느 왕이야? 세종. 역시 세종이죠. 자, 그 다음에 제지술, 종이 만드는 기술이죠. 그래서 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농서도 중요한 거 2권. 하나는 농사직설, 최초의 농서. 자, 농민들의 경험을 담아서 만든 최초의 농서. 농사직설. 자, 그 다음에 뭐 사시찬효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양화소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농사직설과 금양잡록 이렇게 2권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금양잡록이라는 건 성종 때 강희맹이 금양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농부들한테 들은 얘기들이 있죠. 좋은 것들. 그런 것들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금양잡록. 그래서 금양잡록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면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을 합본해서 나중에 다시 편찬하기도 할 정도로 책이 괜찮다. 그게 바로 금양잡록. 자, 그래서 아까 2권 체크하시고 자, 이제 병서도 한번 볼까요? 진도는 정도전이 유동정벌 하려고 만들었던 거. 총통등록은 총통등록이니까 화약이겠죠. 화포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동국병감, 문종, 그리고 역대병요, 그 다음에 병장도설. 자, 이거를 제가 뭐 어떤 거 외워라, 어떤 거 외우지 마라 이렇게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지만 좀 많이 나왔던 것만 제가 체크를 하면 물론 다 잘 나오지만 세종이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좀 중요하니까 세종이나 그 다음에 성종의 병장도설 정도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무기제종, 뭐 최해산은 최무선이죠. 최무선. 네, 최무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베를리어 화포 제작이겠지? 자, 그 다음에 병선, 거북선은 태종 때부터 만들었다는 거 알죠, 여러분? 그리고 그걸 이제 이순신이 개량을 한 거고,
그리고 16세기로 넘어가면 약간 이렇게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게 좀 줄어들죠. 왜냐면 사림이 정권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침체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문학, 예술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한문학은 이제 훈구가 이제 편찬을 해서 훈구가 중시했었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동문선. 자, 요건 알아야 돼요. 동문선, 성종, 서거정. 자, 이 동문선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513페이지 사료만 살짝 볼까요? 사료에 동문선에 서문이 나와 있죠. 거기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글은 송과 원의 글도 아니고 한과 당의 글도 아니고 바로 우리 글이다. 뭔 소리겠어? 자주성을 강조. 그래서 동문선이 중요한 거고요. 자, 보통은 여러분이 막 동문선, 자주성 막 이렇게 이제 외울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보통 지금 우리가 문화 파트 하잖아요. 이런 문화 파트는 정치 파트와 연결해서 문제가 잘 나와요. 예를 들어 금방 우리가 봤던 동문선을 제시를 했어. 다음 제시문이 편찬된 당시의 왕의 업적이 뭐냐? 그럼 누굴 찾으면 돼? 성종 찾으면 되지? 그런 식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자꾸 어느 왕이냐 시기가 중요하다 말하는 게 그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동문선이 자주적이다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성종 때구나.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시조, 악장. 악장이라고 하는 장르가 용비어천가 같은 게 악장이거든요. 그래서 악장은 왜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만든 그런 장르. 그 다음에 뭐 설화문학. 여기서 김시습 체크한 건 왜 그러냐면 금오신화는 최초의 한문소설이거든요. 최초의 한문소설이어서. 자, 그 다음에 16세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시조. 그래서 오우가, 어부사시사 같은 이런 시조들. 그 다음에 가사는 정철이죠? 알죠, 여러분? 뭐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같은 정철 가사 유명하고. 그 다음에 설화문학도 한번 읽어보시고 소설, 거기 다 나와있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류문인 하면 신사임당, 허난설원 이런 인물들. 허난설원, 신사임당은 뭐 율곡 이이의 어머니고 허난설원은 허균 알아요? 홍길동전의 허균? 홍길동전 허균의 누나. 네, 그래서 허난설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딱히 뭐 시기만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문제를 내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지만 또 뭐 그닥 또 뭐 많이 나오진 않지.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는 정도. 자, 그 다음에 건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건축은 일단 15세기, 16세기 나눌 수 있는데 자, 15세기 나라를 세웠어. 뭐가 필요하지? 궁궐, 성문, 관아, 학교, 성곽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런 거 만든 게 15세기. 15세기 나라를 세웠잖아. 그런 게 필요하잖아. 그런 거 만들었지. 그게 15세기예요. 그래서 주로 궁궐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자, 경복궁 근정전 우리 알고 있고 창덕궁의 돈화문, 창경궁의 명정전 우리 뭐 다 이런 궁궐들이 있다. 그러면 경복궁은 어느 왕 때? 처음 만들었으니까 어느 왕 때 만들었을까요? 태조 때 만들었겠지? 창덕궁은 어느 왕 때? 태종 때 만들었어요. 태종 때. 그래서 경복궁, 태조, 창덕궁, 태종. 자, 그리고 서울에는 궁궐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분. 그 궁궐 중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궁궐은 하나. 궁궐이 여러 개 있지 않아? 경복궁. 경복궁밖에 기억이 안 나? 경복궁, 창덕궁 나왔으니까 창덕궁. 그 다음에 덕수궁도 있죠? 덕수궁 있고 경희궁 있고 또 하나 뭐야? 창경궁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개 있어. 그 중에 세계 문화유산 창덕궁. 창덕궁이에요. 자, 이 중에 세계 문화유산 하나 창덕궁. 왜냐면 원형을 거의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경복궁은 너무 많이 훼손됐어요. 거의 한 절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일제시대 일본이 없애버렸어. 그리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건물도 짓고 막 이랬잖아요. 너무 훼손이 많이 됐어. 그래서 안 되고. 창경궁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훼손이 너무 많이. 창경궁에는 심지어 여러분 동물원, 식물원 만들었던 거 알아요? 몰라? 일제시대 가면 합시다. 다 나와. 뒤에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개성의 남대문, 평양의 보통문, 숭례문, 그리고 불교 건축으로는 해인사 장경판전. 자, 해인사 장경판전에 뭘 보관? 팔만대장경 보관. 맞아요. 팔만대장경 보관. 그래서 자, 팔만대장경은 고려 말에 만들어진 거지. 해인사 장경판전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 초에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해인사 장경판전은 조선 초에 만들었는데 이게 또 너무 잘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은 세계 기록문화유산,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 문화유산. 요거 세계 문화유산. 왜냐면 건물을 만들 때부터 설계 단계부터 방충, 방습 이런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훌륭하다.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 자, 그 다음에 원각사 10층 석탑. 요거 지금은 탑골공원에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한번 설명했었죠? 자, 원각사 10층 석탑은 그러면 뭘 본따서 만들었었지?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영향을 받아서. 아시죠, 여러분? 고려 말에 있었던 석탑이잖아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아서 얘도 대리석, 얘도 대리석. 알죠? 대리석, 대리석. 자,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15세기는 그렇고 16세기로 가볼게요. 16세기는 집권이 사림이잖아. 사림은 막 이런 거 잘 안 만들었겠지. 그래서 사림은 뭘 만들었냐? 서원. 지방으로 내려가서 서원을 만들었지. 자, 그래서 서원을 많이 만들었는데 서원은 옥산서원, 도산서원 이런 서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었죠. 여기서 이제 가람 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가람이 절이거든요. 그래서 절을 배치하는 양식에다가 집을 만드는 주택 양식을 이제 쉽게 말하면 섞어서 서원을 만들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원 나와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죠. 소세원, 식영정, 서현정 이런 것들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책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경복궁 근정전, 숭례문은 또 한번 불탔던 거 알죠, 여러분? 그 다음에 창덕궁 도남문, 그리고 무의사 극락전, 해인사 극락전, 해인사 장경판전. 그 다음에 요게 원각사 10층 석탑. 원각사지 10층 석탑이고 지금은 탑골공원 안에, 탑골공원 그 자리가 원래 원각사 자리니까. 자, 그 다음에 공예. 자, 공예는 도자기예요. 특징, 실용성을 강조해서 좀 값싼 재료를 가지고 만든 공예가 많아요. 조선시대는. 자, 궁중이나 관청에서 이런 도자기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은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15세기 분청사기, 16세기 백작. 이렇게 시기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분청사기라는 게 그럼 언제부터 유행했었지? 고려 말부터 유행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여말선초지. 여말선초.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유행한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회청색이 분청사기를 제작해서 청자에 백토를 발랐다. 뭐 이렇게 설명으로 하면 우리가 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청사기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문이나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오히려 분청사기가 오히려 지금 보면 더 훨씬 현대적인 느낌을 줘요. 그 다음 백자는 그냥 깨끗, 담백, 선비들의 어떤 정신을 담은 깔끔 뭐 이런 문이 없는. 자, 그 다음에 목공의 돗자리, 화각, 자개, 자수 뭐 등등 있는데 화각은 뭐냐면 소뿔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공예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청사기, 그 다음에 순백자. 자, 그 다음에 그림 중에서 중요한 거 있어요. 15세기 봅시다. 자, 요게 중요해요. 몽유도원도 15세기. 자, 몽유도원도 안평대군의 꿈 얘기를 소재로 해서 그렸죠.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백날 봐도 이게 잘 그린 건지를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작품이다. 자, 안평대군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무릉도원은 도교의 이상세계, 천국. 여기는 이제 신선세계를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요 안평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이에요. 수양대군 동생. 근데 정치에는 관심 없고 문화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죠. 나중에 이제 수양대군이 죽이는데, 자, 어쨌든 이 안평대군이 꿈꾼 얘기를 자기 친한 안견, 화가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 3, 4일 만에 쫙 그려왔어. 그게 이거야.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을 그려왔는데,
이거를 이제 친구들이 보고, 이 절친들이 보고 여기다가 막 다 한마디씩 쓴 거야. 지금으로 하면 댓글을 쓴 거지. 그래서 여기에 그 훌륭한 선비들의 또는 유명한 작가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친필이 써 있는데 문제는 그게 나중에 데스노트로 적용했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몽유도원도의 저주라고 알려진 건데 그 몽유도원도 뒷면에다가 막 댓글 썼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 왜냐면 단종 복위운동 기억나죠? 사육신 기억나죠? 사육신, 생육신. 사실 이 안평대군이랑 절친이었던 사람들이 집현전 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단군 복위운동을 해가지고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아남은 사육신, 생육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가 전해져요. 요거 몽유도원도의 저주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몽유도원도는 지금 우리나라엔 없다. 일본에 전해진다. 그래서 일본에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언제 전시를 했었는지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최근 전시는 2009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또 한 번 하겠죠? 가끔. 자, 그 다음에 강의안의 고사관수도라고 해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엎드려서 물을 바라보는 그런 선비가 물을 바라보는 조그만 그림 하나 있죠. 이 그림은 A4 용지보다 더 작은 그림인데 이 안에서도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를 표현한 그런 그림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일본 15세기는 일본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영향을 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세종 때 일본으로 사절단을 보낼 때 화가들을 딸려보낸 거야. 화가가 일본 가서 뭐 했겠어? 그림을 막 그려주고 왔겠지. 우리나라 화풍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건 여기서 뭐만 기억하면 돼? 아, 요거 15세기구나. 15세기구나. 요거 15세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16세기는 아무래도 선비니까 뭐 사군자, 산수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상좌의 송화부월도 네, 요 정도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사임당 초충도 아시죠? 신사임당은 초충이 풀벌레란 뜻이잖아요. 풀벌레 그림에 굉장히 능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글씨. 안평대군 아까 굉장히 문화적인 소양이 깊었던 사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양사언, 한호 등이 유명하다. 한호가 한석봉. 우리가 아는 그 사람 한석봉. 자, 그래서 엄마 떡 썰고 한석봉 그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그림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전시를 우리나라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니까 진짜 수십 년 전이지. 근데 뭔지 모르고 그냥 저희 이제 고모가 야 이거 꼭 봐야 돼. 얼른 와. 그래가지고 가서 봤어. 하나도 안 멋있는 거야. 막상 봤더니 이게 뭔지 멋있는지 내가 뭐 알았겠어? 그래서 일단 막 밥 사준다고 하니까 끌려가가지고 이제 봤어. 그림을 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몽유도원도였던 거야. 그나마 나는 봤어. 근데 이제 중간에 전시를 또 몇 번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번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한 번 하고 중간에 한 2번 하고 일본이 이 그림을 잘 안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못하고 있고 아마도 한 번 또 최근 또 한 번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너무 멀어가지고 사진 한번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음악. 별거 없어요. 음악에서는 또 역시 우리 세종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세종은 관습도감을 설치해서 박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궁중음악이에요. 아악을 체계화하기도 하고 자, 정간보라는 악보를 창한 그리고 여민락이라는 악곡을 작곡 우리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여기서는 정간보, 여민락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성종 때 음악 백과사전을 편찬해요. 그게 악학괴범. 성종 때 음악 백과사전 악학괴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궁중, 무용, 민감, 무용 이런 건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뭐 생략. 자, 나머지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문화 파트 마무리했고요.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왕이겠죠? 네, 그쵸? 이왕이가 제일 중요하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문화 파트를 학생들이 은근 어려워합니다. 여기서는 시기를 잘 구별하시면 되고 어느 왕인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근대 태동기로 넘어갈게요.